세금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특정 몇 사람들에게는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모 아파트 말씀하셔서 제가 이 아파트 특정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 저한테 엄청 해서 아파트 얘기. 파는 사람도 똑같아요. 파는 사람도 올라갈 때 안 팔려고 그래요. 언제 팔려고 하는지 아세요? 떨어질 때. 안 믿고 있죠. 지금은 절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뭐 폭락장으로 가기 위한 전조도 아니고요. 또 태풍 전야도 아니고 사실 지금의 집값 수준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점의 문제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이 부동산으로 간다? 천마의 말씀. 그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전자산이라고 속고 내 집 마련이라고 속아서 항상 막판에 집을 사는 거예요. 3, 40대가 왜 작년도 12월 달 4분기 때 그렇게 집을 몰아샀습니까?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 집값은 안 빠지니까 안전자산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정말 부동산을 집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네, 브릿지 첫 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시장을 진단하고 우리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드리고. 네. 그럼 바로 토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이 혼란스럽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배경 설명보다는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면서 짧게 답해 주시면 토론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폭락장이 오는 건가요? 자, 먼저 이광수 연구위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단어 자체가 굉장히 힘든 단어인데요. 폭락이라는 말이 사실 그걸 좀 배제하고 일단 가격 상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연구님. 폭락장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폭락장 같은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뭐 시장에서 아직 기대감도 있는데다가 과거에 우리가 2008년 또 그 전에 1998, 9년도에 우리 IMF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또 사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폭락장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두 분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얘기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뭐 서울 음마 아파트를 예로 들면 뭐 12억 5천만 원에서 7억 후반까지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이런 하락장이 다시 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2008년과 지금 부동산 시장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이 두 가지를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두 연구위원님 먼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그 당시와 금리 부분에 있어서 수준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약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이 시중에 있다는 그 점이 이제 굉장히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그 공통점이면서 또 차이점은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무래도 금융권 쪽에 있어서의 위험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위기까지 포함해서 실물 경제까지 위기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비교는 아직까지 이제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좀 짧은 기간, 비교적 단기간에 하락을 소폭의 하락을 거쳐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다고 보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는 한 20%, 30% 하락한 곳들도 있지만 서울 지역 같은 데는 나름대로 좀 선방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현재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당연히 비슷한 충격이 오겠지만 그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일단 뭐 같은 폭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도 있고 정부가 과거의 경험치를 되살려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마 우리 정부의 그 선방 노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편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13년 같은 하락장까지는 그때보다도 그렇죠. 덜 할 것이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죠. 자, 이광수 연구원님은 좀 다른 생각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년 전인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시중에서 희재화됐던 말이 하우스푸어였죠. 맞죠. 그래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거래 가격이라든지 지수를 보면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많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저도 바라지만 코로나19가 금방 끝나고 종식되면은 뭐 큰 영향은 사실 이것 때문에는 없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 지속되고 실물 경제에 타격을 미친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그 예전에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다른 점들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 요인, 네. 즉 집값을 올린 이유가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냐면 주택보험료도 조금 낮았고요. 그리고 집을 매수하고 사셨던 분들이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시장을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생긴 거예요. 왜? 내 집에 살기 때문에 그냥 버틴 거죠. 그런데 최근에 집값을 올린 가장 큰 원인은 투자나 투기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시중에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 받아서 엄청나게 산 거예요. 네. 뭐 마이너스 대출 받고 어디 톡 하는 데서 은행 만에서 그냥 이게 띡띡해서 요즘 10분 만에 대출 받으시잖아요. 엄청난 그런 자금들이 와서 투자나 투기 수요들이 이 집값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집값, 특히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물적으로 위기가 온다면 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내 집에 살아서 그래도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버텨서 내가 하우스 푸어가 돼도 나 괜찮다는 표현은 아니고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충격이 오면 막 시장에다 매물을 쏟아낼 겁니다. 못 버티니까. 이런 현상들은 이미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만 해도 최근에 뭐 수원 지역들 갑자기 확 올랐다가 또 갑자기 막 빠지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이 되게 커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3년 동안 굉장히 투기 세력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전혀 인정 안 해주신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예. 실제로 영향을 못 미쳤죠. 왜냐면 그렇게 그럼요. 판단을 그럼요. 정부가 잡으려고 했는데 투자나 투기 수요를 전혀 못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주택자도 많이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훨씬 더 키운 거죠. 그 지점은 인정해야죠. 제가 뭐 정부 관계자는 아니니까 네. 실제로 영향을 못 미치니까 집값을 못 잡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의 얘기는 좀 다르게 이제 다시 얘기해봐야겠지만 일단 그 목적하에 단기적으로 정책이 영향을 못 미쳤고 이 지점은 꼭 우리가 뭐 들으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꼭 이해하셔야 될 건 집값을 최근에 움직였다는 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는 그게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박사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유동성이 증가해서 집값이 올랐다. 그럼 유동성이 증가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그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하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그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새로운 집과 혹은 선호하는 집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제공이 되었다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시점과 우리 좀 어떤 시장에서 물량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뒤에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우선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그때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는 시중에도 그동안에 그 전에 사실은 상황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쏟아내면서 사실은 시중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미분양이 너무너무나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당시에 미분양 물량이 17만 호까지 사실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건설업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20만 호가 사실상 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면요. 그때 당시와 비교해서 본다고 할 때 현재는 어떠냐면은 어젠가 그저께의 어떤 시장 발표에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현재는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4만 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미분양 물량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은 상당히 많은 수요들이 그 수요 의사를 갖다 시장에서 많이 표현했던 그래서 미분양이라는 그 상당히 악성 어떤 물량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체되어 있지 않는 점은 앞으로 향후에 위기가 오더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하나의 어떤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구위원님께 또 저희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어떤 하락을 좀 예측을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을 좀 예측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좀 비추어 비율로 보면 20억짜리 지금 20억짜리 집이 13억, 14억 혹은 그 밑으로 더 떨어질 것인가? 10억짜리 집이 한 8, 9억대로 떨어진다는 것인가? 지금 이게 시장에서는 좀 일반 투자자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까지 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측은 사실 굉장히 힘든 거긴 한데 아니 예측하기 쉬운 게 네. 이미 우리는 그 경험을 했어요. 과거에 했었 아니요. 네. 2019년 1분기에 갑자기 강남의 집값이 4, 5억씩 빠집니다. 20억 했다가 15억에 거래돼요. 그게 그런데 재미나게 그렇게 거래되니까 뭐 증여다 뭐다 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증여가 뭐 몇십 엄청 그렇게 거래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증여세까지 다 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게 불과 1년 전입니다. 2019년 1분기 때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급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그렇게 키웁니다. 그거는 저희한테 뭐랄까요? 시그널을 준 거예요. 이제 이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시지가 또 급등으로 보유세는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보유세도 매물이 증가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두 연구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 뭐 요즘 부담부 증여 얘기도 나오고 과연 보유세 증가, 그러니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 보유세 증가가 시장에 많은 매물을 내놓을 요인이 될 것인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이니까요. 팔고 사고 하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물론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은 큰 영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적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유세 부분은 오히려 그걸 보유세가 강화되면 그 고통을 못 이겨서 팔기보다는 아마도 정부에 대해서 조세 부담이 너무 과다하다는 조세 저항의 새로운 어떤 패턴을 아마 우리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많은 여러 가지 요로서 뭐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세금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특정 몇 사람들에게는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말씀이 맞으세요. 왜냐면 보유세가 부담된다고 집을 파는 사람은 당장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는 결국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보유세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요. 뭐 보유세 뭐 2천만 원 괜찮아. 내년에 집값 1억 오를 텐데 괜찮아. 이거예요. 베이스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잘못 생각했던 건 보유세를 500만 원 내, 2천만 원 내 부담되지 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회과학은 어우러져 표현되고 있잖아요. 조건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 안 올랐을 때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러면 보유세가 부담일 겁니다. 이미 보유세에 대해서 훨씬 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유세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요. 수요자들의 부담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고가주택 아파트를 사야 되면 갑자기 뭐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된다면 사실은 실제로 집을 사는 사람조차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수요가 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보유세는 어쨌든 조건이 좀 필요하지만 보유세가 강화되면 집값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확실하다. 조금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남 3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제 매물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뭐 송파, 그다음 반포에서 주요 아파트들이 4, 5억씩 떨어지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출회되고 있는 이 매물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두 연구원님부터 먼저. 저는 이제 최근에 뭐 언론 지상에 이제 뭐 몇 번 나왔었죠. 4, 5억 떨어지는 매물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또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뭐 강북 지역의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거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가격대나 가격 변동을 보려면은 거래량이 동반돼 줘야만이 그것을 갖다 하나의 시장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이번 정부 들어서 보면 들쑥날쑥한 데다가 최근에 와서는 지금 거래량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예년에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특정 어떤 단지나 특정 지역의 어떤 거래의 한두 건을 가지고 사실 시장에 하나의 그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기준의 사례로서 소개되기에는 다소 좀 저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뭐 폭락장으로 가기 위한 전조도 아니고요. 또 태풍 전야도 아니고 그냥 다만 시장은 앞으로 향후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누구도 단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관망세 속에서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물론 불안한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죠. 저도 불안한데요. 그렇지만 관찰하고 있는 그런 단계의 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단순한 특수 케이스인가요? 사실 코로나19가 전 아니더라도 시장의 변곡점이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계속 그동안 또 하나 뭐냐면 정부가 엄청나게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책의 시차 때문이지 어쨌든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폭을 결정해 주겠죠.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많이 빠질 거냐, 더 빠르게 빠질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걸 배제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어쩌면 투자나 투기 수요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지금의 집값 수준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점의 문제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그 시그널이나 그 어떤 변수, 그러니까 시그널, 뭘 보고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건 매물이 쌓이는데요. 그런데 거래가 안 돼요.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가 그렇죠. 안 된다. 지금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근데 사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모 아파트 말씀하셔서 제가 이 아파트 특정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엄청 해서 아파트 얘기. 제가 모 아파트에 제가 금융위기 때 제가 되게 많이 가봤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매물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가보면 사실은 요즘은 이제는 불과 전에는 사는 사람 리스트를 적어놨잖아요. 그때는 파는 사람 리스트를 적어놔요. 그래서 가격에서 가장 낮은 거에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18억 아니요 17억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완전 최근하고 반대예요. 17억 전화가 와요. 그러면 16억 5천? 근데 더 재미난 게 그래도 그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사기 싫어요. 마음이 이상해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볼게 하고 끊었어요. 뭐 이런 경우죠. 이것처럼 대표적으로 매물이 쌓이는 게 전조 증상입니다. 제가 볼 때 전조 증상을 하나만 제가 좀 첨언을 하면은 매수자들은 지금 매물은 적재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런 게 쌓이고 쌓인 매물들이 그 쌓이는 정도로 끝나버리면은 사실상 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데 그게 대부분 최극단적인 상황으로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는 1회 유찰 내지 2회 유찰만 되면 20-30%가 그냥 가격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낙찰이 된 가격이 하나의 외부에 소개가 되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시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을 거듭해서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말 그대로 폭락이라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의 시장 상황은 굉장히 많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2달 정도의 집중적인 타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시장은 아직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물도 지금 쌓이는 증상들을 강남 지역의 경우에조차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특정 사례가 거래가 된데 가격이 굉장히 낮게 해서 거래가 체결되었다더라라는 그 통신까지만 있지 사실 거기에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마다 매물이 쌓이고 넘치더라라는 이야기는 아직 저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제가 조심스럽지만 관망세 정도로 해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사실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 이제 2달 말씀하신 것처럼 2달 됐는데 2달 됐다고 해서 내 집을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집을 바로 파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아까 반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죠. 사는 사람들은 떨어질 때는 안 살려고 그러고 올라갈 때 살려고 하죠. 파는 사람도 똑같아요. 파는 사람도 올라갈 때 안 팔려고 그래요. 그렇죠. 언제 팔려고 하는지 아세요? 떨어질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가격이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먼저 팔려고 막 난리를.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심리가 세상을 만드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는 사람들은 막 팔려고 그러고 가격 빠지면 그럼 안 살려고 그러죠. 그럼 가격이 더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아까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예전에 아까 미분양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그 흡수하는 장치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실수요자들이 비중이 컸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나와도 버티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16만 5천 가구 정도 증가하고 중공업 미분양이 심지어 5만 가구 정도 육박 6만 가구 육박하는데요. 그때 중공 아파트를 거의 40% 50% 할인해 줬어요. 그런데 안 팔렸습니다. 네,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그렇게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만약 그걸 투자 목적으로 누군가 샀다면 50% 싸게 내놔도 안 팔렸단 말이에요. 다 자기 집에 껴안고 있었으니까 버틴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양상이 좀 달라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집이 사실은 그렇게 그게 시장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다주택자나 투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다주택자가 거의 40만 명이 넘고요.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2주택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얼마 만에 증가했습니까? 그죠? 거의 한 2.5배 정도 증가했는데 좋은 말로 유동성이지 나쁜 말은 다 빚이에요. 빚으로 다 올린 집인데 여기서
뭔가 좀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여서 사실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이 버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버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을 던지는 트리거 같은 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트리거가 있어요. 보유세도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집값 하락 리스크예요. 심리로 움직이니까. 아직 사람들이 뭐 하락할 거라고 믿지는 않고 있다. 안 믿고 있죠. 지금은 절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냥 바라는 거죠. 근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의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누가 집값을 결정합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 가격을 내놓느냐가 결정돼요. 시장에 수요가 없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때 집값이 결정되는데 그 집값이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매물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고 보유하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유동성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저희 뭐 제로금리 시대고 오늘 뭐 한국은행 양적 완화, 뭐 무제한 양적 완화도 선언을 했고 오늘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 많이 풀린 이 유동성이 어떤 영향,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한데, 네. 뭐 두 연구원님. 예.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가 그런 양적 완화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단행한 것은 실제로 전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IMF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때는 금융 부분에 대한 위기가 처음 이제 다가온 것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위기가 오게 되면은 그쪽에 가계대출 등을 통해 있는 많은 가구들이 실제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소득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우리나라 개개인의 국민들의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이라는 것을 일단 현금화시켜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에는 그 주택들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팔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시중에 그러한 유동성 애로로 인해서 개개인의 어떤 자산의 변동성이라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한 지금 현재 그 한국은행의 그러한 조치들이 앞으로도 아마 추가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또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일단 이런 등식이 적용되죠. 뭐냐면 저금리가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뭐 이건 뭐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자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이 풀리는데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갈 거냐는 거죠. 근데 이 유동성이 풀릴 때 긍정적으로 가면 이렇게 실물 자산으로 가든지 투자 자산으로 가지만 사실 사람들이 미래 불확실성이 크면요 유동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했는데 유럽에 은행 예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 가면 보관료 내야 되는데요. 은행 예금이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호사가들은 이거 봐 유동성 엄청 증가하잖아. 이거 다 부동산으로 갈 거야. 그 사람들은 왜 은행에 갈 것 같으세요? 불안하니까 내가 보관료 내도 은행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유동성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용병색이라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저금리여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건 단순한 공식이고 지금의 상황은 완전 다른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금리나 시장 상황을 볼 때 플로우를 보시는 겁니다. 뭐냐면 자
금리가 5%일 때 한국은행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4%로 내렸어요. 그러면 빨리 부동산 사야 돼요. 왜 것 같으세요? 금리를 계속 내릴 거거든요. 네. 예. 이게 플로어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스톡으로 보면 4% 지금 뭐 0.5% 네. 이게 훨씬 싸 보이죠. 4%보다. 지금은 절대 그러셔서는 안 돼요. 왜? 여력이 없잖아요. 더 내릴 그럼요.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뭐 10%까지 갈 겁니까? 우리나라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저금리가 돼서 유동성이 확대돼서 돈이 부동산으로 간다? 천만의 말씀. 네? 완전히 다른 양상이고 여러분은 그동안 고금리의 시대에 살아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마주하지 않은 상태로 올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 예, 예전에 금리가 10%일 때 5% 내리면 엄청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단순하게 저금리, 유동성, 부동산 이런 공식을 버릴 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가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런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본인들은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자 하면은 가치가 원화 가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이 위기 상황에서는 본인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가장 안전한 자산의 형태로 유지를 하고 보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주식 시장은 우리 정부가 자꾸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 그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충분히 그게 안전 자산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달러 같으면 모르겠지만 원화를 계속 그냥 현금 상태로 집에서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회의가 될 거예요. 지금 원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주식 시장에 주식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 뭐 폭락 사태를 보든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완벽한 완전 자산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이 상대적인 안전 자산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부동산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을 볼 때 향후에 위기 상황이 종식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안전 자산에다가 보너스로서 수익을 갖다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산가들은 부동산이 그 자산을 불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자산의 가치를 유지만 시켜주기를 바라는 정도. 그런데 만일에 여러 가지 정부가 규제도 완화를 해주고 또 시장 상황이 회복이 되는 상황이 될 때 황금 알까지 나와주면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그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많은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결국 그 유동성이라는 것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순간은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관망세가 있다고 하지만 향후에 집값이 뭐 조정을 조금만 받는다든지 거의 받지 않고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시장에 많이 풀리는 유동성이 결국 이 상승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쪽에 무게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또 GDP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 소득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과거처럼 여러 가지 다주택으로서 보유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고 깨끗하고 5년 이내 가장 요즘은 뭐 10년 이내도 되지만 5년 이내에 신규의 최신의 주택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충분히 자기 주머니에 있는 사정들을 고려해서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맞는 물건들은 사실은 그런 많은 수요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향후에도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님은 좀 이제 그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근거,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번 그 수치로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 다 뭐 검증이 가능할 건데요. 가격 변동폭이 훨씬 컸던 게 강남 부동산이고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주식 시장이 뭐 빠지고 이래서 어려워서 그런 뭐 리스크도 발생될 수 있지만 사실 집값이 빠져서요. 그리고 부동산이 막 빠져서 나라 온 전체가 막 망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이 결코 안전자산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의견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에서요 안전자산은 뭐가 안전자산이냐면요. 한번 제가 여기 이제 카메라 찍는 분도 있고 뭐 다 계신데 제가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자,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1,000만 원이 그냥 생겼어요. 보너스로 사셨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복권이 1,000만 원 사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채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로 이걸 볼 때 어느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채. 당연히 국채죠. 뭘 고민하세요? 네. 근데 투자로 보면 복권이 안전해요. 왠지 아세요? 투자에서 세이프티는 불확실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확률. 복권은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 이런 말씀, 우리나라 국채 말고 그러면 A나라 국채라고 할게요. A나라가 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이게 바로 투자로 안전자산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을 얘기할 때는 대상자산이 유동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클수록 되게 안전자산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죠? 금방 사고 팔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오늘 내가 돈을 필요하고 파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가 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나 팔고 싶은데 어떻게 금방 팔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 금액도 크잖아요. 이런 자산은 전형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보고 투자로 보는 사람들이 가격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전자산이라고 속고 내 집 마련이라고 속아서 항상 막판에 집을 사는 거예요. 30, 40대가 왜 작년도 12월 달 4분기 때 그렇게 집을 몰아샀습니까?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래 집값은 안 빠지니까 안전자산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하나만 더 설명을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부동산을 집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의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오면서 부동산이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근데 한국은 사실 오를 때도 충분히 오르지는 못했어요. 정부 규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잘 버틴단 말이에요, 지금 또. 그 버티는 부분들은 우리 한국 부동산, 특히 주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실적으로 외국의 어떤 부동산과는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세제도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세제도를 많은 분들은 그냥 하나의 임대료 부분들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 전세와 월세로 구분되고 뭐 우리 반전세 뭐 보증부 전세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그런 의미를 떠나서 저는 전세제도 자체가 제가 유일하게 제가 정의를 이제 해본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어서 자산 유동화를 시킨 굉장히 희한한 형태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죠. 10억짜리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으면 진짜 이거는 대단히 둔한 잘못된 투자일 수도 있고 문제가 일 수도 있고 한데요. 우리 10억짜리를 갖다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이외에 그것을 갖다가 임대시장에 내놓으면요. 그것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한참 때는 뭐 90%까지도 넘어갔죠.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현재에도 지금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자기가 투자한 자금에서 일부 저금리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익금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투자 자산을 단기간 내에 회수해서 자기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을 변형된 형태의 유동화된 자금으로 자기가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왜냐하면요, 10억이라는 전세도 사실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습니까?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돈을 개인 간에 주고받아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배짱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DNA인데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가 사실은 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가격 폭락을 이제는 아마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폭락을 저는 이번에 막아주는 하나의 안전장치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또 넘어가는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가 저는 이전에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개별 가구들의 위험한 선택을 막아주는 하나의 일부 작용을 조금씩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화제를 전환해서 풍선 효과 얘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수용성이 최근 올 초에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집값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그 옆 동네를 보니까 경기 오산, 군포, 화성, 인천 이런 집값은 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또 보면. 그럼 과연 이 풍선 효과라는 것이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 풍선 효과는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꺼질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강수 연구위원님부터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제해야 될 게, 자, 한국의 집값 뭐 약간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모습은 집값을 움직이는 건 집이 부족해서, 수원이 집이 부족합니까? 천만의 말씀. 예, 인구가 많아져서 실수요가 많아져서 공급이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투자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죠.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몰리니까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규제가 딱 들어가고 갑자기 이런 리스크가 딱 오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거잖아요. 그럼 집값이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군포, 화성, 인천 여기 왜 오를 것 같습니까? 너무 정확하죠. 분명히 전세 매매 비율이 높았을 거예요. 거야가 아니고 높았습니다. 네. 대출이 가능했죠. 찾아봐요. 제가 다음에 오를 거 알려드릴까요? 알릴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 안 오른데, 대출되는데, 그런 데는 무조건 다음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규제가 가는 거죠. 그럼 규제하면 또, 야, 빨리 팔아버리고 해서 실제로, 그 실수요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지속 가능할까? 절대 지속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나 투기 수요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주식시장화 돼 있는 거예요. 어제 한국의 주식이 엄청 빠졌다 오늘 또 회복하고 내일 또 빠지고, 미국의 나스닥 난리 났지 않습니까? 주식을 실사용하려고 사진 않으시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내가 이거를 진짜 사용하려고 사지 않잖아요. 투자로 사시잖아요. 투자로 사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급변하죠. 이런 거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런 현상이 돼 있고, 특히 수도권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런 현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합니까? 갑자기 내일 빠져도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속이 될 수가 없다는 데서 똑같은 결론인데, 이제 그 부분의 그 원인과 관련해서 사실은 투기 세력 혹은 투자 세력에 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기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수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220 대책 등을 통해서 이러한 풍선 효과를 다시 없애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사실
그 지역의 경우에는 그 뒤에도 사실 가격이 상승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 지역은 대부분 규제 지역을 피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어느 정도 뭐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아까 말한 세력이라든지 뭐 그런 쪽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규제를 다시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서 상승의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계속 갈 건데 지금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수도권 남쪽으로 확산은 일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저는 어렵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세력들은 하나의 시장에 있어서 잠재적이지만 수요의 한 가지인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존재한다는 거 확인은 분명히 시켜준 반면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실물 경제까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그 풍선 효과가 더욱더 지속되기는 대단히 힘들 것으로 보고 저는 아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만간에 한번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실수요자 그리고 정말 집을 사려는 사람들 혹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그 두 분께 좀 투자 조언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없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연구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제가 이건 꼭 넣어주세요. 꼭 자르시더라고. 저는 절대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집값이 무작정 내린다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저는 2013년도, 11년도에 뭐 그런 분들 계셨지만 집 사자고 막 했어요. 그때 사실 그때 집 사자고 그러면 너나 사라고 그런 시절이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2018년도 가을 때부터 집 팔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집 팔자고 그런지 단어로 간 거고요. 집값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동안 이후에도 계속 올랐죠. 전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집을 사고 내 집 마련할 때는 1-2년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자기의 좀 막말 플러스 해보자면 주제 파악 잘하고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부분 그리고 좀 주변 환경도 잘 보시면서 변화를 읽으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내 집 마련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항상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대표적 코로나19의 이런 것처럼 이런 불확성이 나오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셔도 충분하다. 조급할 필요 없으시다라는 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내 집 마련하지 마시고 그리고 변화를 잘 읽으시고 그런데 분명히 내 집 마련할 시기가 오죠. 그게 시그널이 언제 나타나면요. 가격이 빠지면 계속 조정되거나 아니면 보합 뭐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래가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요. 네, 조금씩. 그때 여러분 좀 이거 20%밖에 안 빠졌어? 30% 빠져, 50% 빠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폭락을 얘기하지만 10%가 떨어져도 폭락일 수 있고 50%가 빠져도 폭락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일들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50% 빠졌는데 70% 빠지면 폭락 아닌 거죠. 근데 10% 빠졌는데 바로 3% 올라버리면 그건 그때가 폭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의 단계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결정되니까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조언을 드리자면 가격이 조정받고 아니면 안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의미 있게 좀 분위기가 돌아간다 보면 여러분이 감당할 부분에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안정성 차원에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 측면에서 한국의 집값, 특히 서울의 집값은 뭐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냉철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20억 집을 사시면 취득세, 취득세를 거의 1억 내셔야 되고요. 보유세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내신다면 기본적으로요. 실거래가가 5% 이상 올라가고 시작해야 본전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까지 감안하면 물론 1주택자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승률이 굉장히 상당해야 돼요. 그래서 냉철하게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면 투자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집값이 그동안 오른 것만 봐서 지금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또 집을 사시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예. 저는 좋은 말씀을 하다 듣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빼놓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뭐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지금 이제 실수요자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좀 모호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수요자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청약 시장이 가장 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첩경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과 관련해서 향후에 국회가 구성되고 하면은 현재 가점제 부분의 위주의 청약 제도는 뭔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나이가 들고 오래 그 무주택으로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추첨제 청약이라는 게 뭐냐면 추첨이잖아요. 모자라는 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줄 서기 하는 게 추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여러 세대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청약 시장을 가장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장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를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과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과거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폭락 일변도로 그냥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확실하게 갈 수 있느냐를 제가 다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의 변동 추이와 최근에 와서 제가 보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지만 치료제 부분에 대한 개발 이야기들이 또 좋은 이야기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어떤 좌절감보다는 조금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결의 모멘텀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투자자분들은 지금 돈은 뭐 올해도 그렇고 토지보상금 등등 해서 시중에 풀린 돈들이 너무나 많이 늘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공급에 있어 주택 공급은 한정적이라서 희소성 원칙에 의해서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 하에서 주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오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지금 성급하게 나서다가 못한 놈이 정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받도록 조금 차분하게 주택시장과도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있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햇볕 날 때 그때 한번 웃는 낯으로 주택시장을 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책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 총선이 또 이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서는 이 총선이라는 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예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연구원님부터. 네.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데 이런 뭐 다 예상하고 있듯이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이 뭐 우세하면 뭐 부동산 가격 이렇게 다 등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본질에 대해서 좀 읽으실 필요가 좀 있죠.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정당이 있으면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정책이 확 바뀔 거다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전의 정권들에서 그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부양책을 쓴 거 좋고 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싫어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음 정권이나 다음 국회의원 총선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든 시장이 뭐 가격이 빠지면 부양책을 써야 될 거, 완화를 해줘야 될 거고 가격이 여기서 계속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규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당 등식으로 네. 판단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칙에 충실하시다. 규제나 부양책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근데 이제 근원적으로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죠.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쫓아다니는 게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양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남 집값이나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여기서 막 규제 완화해주고 보유세 낮춰주고 과연?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날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이지 거기다가 정치를 끌어당겨서 무리하게 등식을 만들고 뭐 유튜브 방송 같은 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유의하셔서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런 정책은 결국엔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너무 그거에 기대를 하고 아 그래 나 뭐 10년 갖고 있지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 너무 정치에 대해서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되게 실기를 하게 됩니다. 네. 두영군님.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총선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의석 부분에 있어서 비율들이 뭐 조정이 되겠죠. 어느 쪽으로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좀 고집스러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교하자면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도 사실은 현재의 정부가 훨씬 어떤 그 시장 내에서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서 어떤 비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집스러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논의는 지금 21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환경변화고 환경변화 중에 이 코로나 사태가 향후에도 21대 국회와 함께 같이 계속 당분간은 동행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부분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농담처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은 너무 무시무시하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면 사람들의 공포감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전역이 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11개 구는 투기 지역으로까지 중첩적으로 되어 있고 또 주변에도 지금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등 많은 어떤 규제로 지금 덧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와 실물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도 계속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상에 나와 있는 정도로도 요건 충족이 되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정부는 고집스럽게 안 할 거니까 이번 21대 총선으로 인해서 야당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율을 차지한다면 어떤 변화에 좀 흔들기는 좀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었나요? 자, 보유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리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세계 거의 탑3에 포함될 정도의 높은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자꾸 강요하기보다는 정부가 제대로 정책 부분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팩트를 바탕으로 그런 세제에 관련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좋은 기회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투자나 투기 수요들의 이제 규제에 따라서 양태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책도 사실 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지역의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풍선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 용어를 빌자면 범규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전국에 어디에 사든 투자 목적으로 사, 투기 목적으로 사, 그럼 뭔가 부담을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집값이 오른 곳이건 안 오른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서 집을 사는데 나는 이거 집값 오를 것 같아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부담을 지우면 당연히 전국적으로 투기나 투자 수요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제안하는 게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사는 분들한테는 취득세를 엄청 올려라. 그러면은 그 내가 기대이익이 확 떨어질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겠죠. 우리가 이게 아까 박사님이 세금으로 규제하는 게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저는 사실은 세금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세금으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나 밴쿠버나 아니면 시드니 같은데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값을 올리니까 갑자기 취득세를 확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의 세율 규제를 보시면 투자 목적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양도세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익을 내서 내는 세금이에요. 괜찮아요. 내가 돈 벌었는데 뭐. 네. 그래서 아까 수원 같은 데는 심지어 1억 딱 오르니까 과감하게 5천만 원 딱 내고 한 달 만에 팔고 그냥 나간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예.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아예 진입부터 부담을 갖게 취득세를 아예 올리면 그러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기대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사실 이런 투자나 투기 목적의 지역 규제가 아니라 범 규제가 필요하고 기대 수익 자체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과감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근데 생각. 지금 부동산 세금 부담이 지금 굉장히 크지 않나요? 근데 그 세금 체계 자체가 네. 내가 돈을 벌면 내는 구조라는 거예요. 아니 저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그렇고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는 얘가 이익이 현실화되지도 않는데 지금 세금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초과이익도 말 자체로 내가 재건축을 시작해서 이익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거죠. 현실화된 게 미실현의 이익이잖아요. 이걸 내가 재건축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차익 자체가 현실화되면은 세금 부담은 뭐 지금 그 수준이 뭐 크고 높고 낮고의 문제는 있지만 제가 세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렇고요. 팔든 안 팔든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거기 감안을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만으로 이익이 현실화가 되지 않는데 그 부담금을 많이 매기는 거나 아니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5천만 원짜리 집이 내일이면 1억이다. 그러니까 너 세금 2배로 내. 이거는 내 주머니가 뭐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항상 가난하고 나는 편안하게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도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나는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세금 부담을 우리가 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굉장히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또 실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다고 해서 그러면 투자를 안 할 것이냐. 우리가 오피스텔을 보게 되면은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사실 4% 정도죠. 근데 우리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1%에서 그 가격대별로 해가지고 3%까지 쭉 나눠지는데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도 한때 오피스텔의 인기는 뭐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볼 때 그 취득세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거래 질서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무리수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인기가 사실 없잖아요. 요즘 없었죠. 요새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약간 방향성이 다른 거죠. 뭐냐면 원천적으로 진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막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그 과중하게 세금하는 거 좀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취득세는 미시는 이익도 아니고 내가 액션을 했으니까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그 행동 자체의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정책 자체가 사실 핀셋 규제라고 하잖아요. 핀셋 규제는 그러니까 뭐 이게 유동성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전 세계가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뭐 한국의 정부가 잘못해서 부동산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 한국의 부동산 아파트가 뭐 유난하게 막 삐까뻔쩍해서 오른 거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올랐어요 최근에. 그건 뭐냐면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이 많이 올라서 올랐는데 그 이면에는 그러면 그 거대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거를 핀셋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모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이렇게 좀 범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진행을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였습니다. 브릿지는 앞으로 시장의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또 현장을 발로 뛰며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이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제대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의 그 투자의 효용 가치가 정말 제일 높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전문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